네, 배터리 충전을 조금 했고요. 저도 조금 쉬었고요.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좀 다시 훑어보니까 안 찍어준 게 하나 있어서, 안 찍어줬다기보다는 우리가 북한 인민들이 배급제 사회에서 살다가 장마당 같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써야 돼요. 근데 북한의 경제가 박살나다 보니까 북한의 돈이 가치가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돈 대신에 쓰는 게 뭐냐, 달러나 또는 중국의 돈, 위안화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의 돈은 가치가 많이 없지만 달러와 위안화 같은 건 여전히 가치가 있다. 뭐 우리나라 돈은 쓴다는 말은 없지만 뭐 금 또는 뭐 은 또는 뭐 달러, 위안화, 러시아 루블 그런 건 북한 돈보다도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22페이지까지 했으니까 23페이지 문제 좀 찍어 드릴게요. 23페이지 보시면 2번 통일한국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 당연히 통일 후에 우리 한반도, 물론 저는 통일한국이라고 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통일한국이라고 할게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은 뭐냐. 당연히 더 지금보다 좋아야겠죠. 하나 첫 번째, 정치적인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모습, 우리 대한민국에 땅덩어리만 북한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경제도 역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여러분들 교복이든 수학여행이든 뭐든 세금으로 처리했잖아요. 복지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적으로는 제가 선진의 의미를 말해준 것 같아요. 리더 그룹이 돼야 된다. 선진 국가여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크게 지장 없고요. 그리고 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의 방법 그 통일 후의 모습이 모두 다 평화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하자. 오케이 끝!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돼요. 예를 들어 투표를 할 수 있겠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밝혀서 우리가 통일을 할지 말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과 그 다음에 북한에 2,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합쳐서 얼마야? 8,500인가요? 한 9,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 그래서 통일은 정치인들 간의 협의나 동의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들,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좀 지우고.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통일 후의 문제. 뭐 읽어보세요. 뭐 오랜 분단에 따른 이질화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남북 주민 간의 경제 격차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비용 부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한에서 통일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잠깐만요. 문제를 잠깐 보면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분단과 통일에 드는 비용과 이익. 통일할 때 돈 많이 듭니다. 근데 통일을 안 할 때도 돈 많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분단 비용. 이거 시험에 냈어요. 말 그대로 분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뭐 국방비도 그렇고요, 미사일 사이도도 그렇고요, 총알도 그렇고요.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 무형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돼요. 전쟁이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눈에 확 보이는 건 아니지만 평가절하당하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분단 비용에 들어간다. 그래서 분단 비용은요, 한반도 전체의 경제력을 깎아내리는 소모성 비용이다. 그 다음에 평화 비용. 우리가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싸움도 안 하지. 이걸 꼭 평화 비용이라고 한다. 평화 비용은 현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괜히 돈이 넘쳐나서 북한한테
의약품, 식품, 의료, 그다음에 의류 이런 거 다 지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싸웠지만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야지 국방비도 좀 줄어들 거고 통일할 때도 돈이 좀 덜 들 거예요. 평화 비용. 그래서 제가 허리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은 말 그대로 통일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분단 비용은 지금 상황에서 드는 비용이고요. 통일 비용은 통일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 통일 시 체제 통합 비용으로 남북 격차 해소 및 이질적 요소 통합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크게 생산 비용, 생명 비용, 재건 비용, 투자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이거 투자예요. 투자성 비용. 투자는요.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돌려받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통일을 하는 거 우리한테 대박이에요. 물론 북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표현이죠. 그래서 통일은 우리가 마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성 비용을 지닌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이나? 통일 편익. 통일 편익은 뭐냐? 이거는 이익이에요. 이건 이익이에요. 통일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섬에서 벗어나서 철도를 따라서 시베리아든 뭐든 간에 물류 창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분단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다른 데 복지에 쓸 수도 있고요. 그것처럼 통일 후에 얻을 수 있는 편익, 이익을 통일 편익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23페이지는 끝났고요. 이제 24페이지. 여러분들이 거의 통일 얘기, 북한 얘기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 얘기만 수능 문제예요. 나머지 3문제는 다른 문제에서 냈고요. 24페이지 3번.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냐? 좋은 말밖에 없죠.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남북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세. 이거는 남한만, 북한만 그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세.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 또 나오네요. 평화. 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통일 과정, 통일 결과, 통일의 방법이 모두 다 평화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우리 남녀도 다르고요. 경상도, 전라도 다르고요. 강원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나이 차이도 나요. 세대 차이도 나요.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반대로 두 번째. 그러면 그건 필요한 자세고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해야 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간에 천천히 통일에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돼요. 통일했다고 대한민국의 법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되고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통일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여러 나라들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러시아도 도와줘야 되고요. 일본도 도와줘야 되고요. 저 멀리 있는 브라질도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도와줘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만 말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문제 좀 볼게요. 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북한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방금 첫 번째, 이거는 북한의 준비 자세, 북한의 준비해야 될 거. 비핵 평화. 핵 좀 그만 만들어라, 이놈들아. 핵 좀 그만 만들고요. 평화적인 노선, 개방적으로 중국과만, 러시아와만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교류해야 돼요. 평화적으로. 그래서 비핵. 군사력 그만해라. 방금 두 번째, 폐쇄 고립. 아까 말했죠? 러시아와 중국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폐쇄 노선이 아니라 개혁 개방. 개방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고 소통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왕따가 되지 말고 저 이제 문 여니까 놀러 오세요. 이렇게 개방해라. 개방해라. 자, 세 번째. 선군 정치. 선군 정치가 아니라 일단 민생부터 살려라. 선군이 아니라 민생, 인민들의 생활을 좀 신경 써라.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야, 니네들 적은 돈 많이 없잖아요. 북한 그 예산 가지고 비핵, 핵 좀 그만 만들고 선군, 정치에 신경을 써야지. 군사력 같은 거 너무 힘쓰지 마라. 군사력에 힘쓸 바에는요 평화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고 인민들의 생활을 신경 써.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남남 갈등이라고 합니다. 남남 갈등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모르겠죠. 10대와 70대의 관점이 다르고요. 남자, 여자의 관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산가족과 이산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남남 갈등.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싸우게 해서 대한민국의 분열을 주장해요. 남자, 여자 싸우고, 경상도, 전라도 싸우고, 20대, 70대 싸우고, 이렇게. 북한이 분열되고, 북한끼리 서로 싸우니까, 미안해요.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열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파탄이 나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북한이 좋아해요. 저 머저리 같은 놈들. 지금이다. 지금 밀어붙여야겠다. 그래서 남남 갈등은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시험에 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남남 갈등 전략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24페이지 밑에 당구장 표시.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 이건 기억하세요. 시험에 냈습니다. 남한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민족 공동체.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를 만들고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연합을 하고 통일 국가로 나아간다라는 점진적인 방법이 있어요. 반면에 북한은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태영이랑 승호가 되게 좋아했는데, 고려민주연방제. 얘네들은 고려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고려라는 말이 들어갔다, 북한의 관점이에요. 북한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 게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얘네들은 고려도 좋아하지만 연방도 좋아합니다. 연방도 좋아해요. 그래서 고려라는 말이 나오면 북한이고요. 연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90%로 북한이에요. 그거만 기억하세요. 시험에 냈으니까.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정책은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처음에는 교류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연합이에요. 연방 아니에요. 남북 연합을 만들고, 한 통일 국가를 만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고려 민주 연방제예요. 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한 나라 속에 연방제를 하자. 제가 연방제와 연합제는 차이가 있다 말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온 게 낮은 단계 연방제예요. 시험에 냈으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정도만 말하면 24페이지 끝났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연인간으로 넘어가면 되겠군요. 잠깐만요. 제가 시험 문제 잠깐만 볼게요. 제가 안 찍어준 게 있는지. 안 찍어준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프린트 양도 적잖아요. 제가 안 찍어줄 만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다 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걸 해야겠네요. 이거는 국어 문제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사이가 진짜 안 좋아요. 다 끊겼어요.
연락도 못해, 도로도 끊겨.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요? 군사력을 강화해요? 아니죠. 기다리면 됩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되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북한이 또 마음을 열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북한을 대우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을 기다려라.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개방적인 자세로.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돈만 보내서도 안 돼요. 돈만 보내면 그게 핵무기가 되고 탱크가 되고 미사일이 되고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극하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말하면 다 말한 것 같군요. 예, 이제 자연관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연관. 자연관은 제가 후루루 다 해드렸는데 그래도 해드려야죠. 서현님처럼 친절한 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힘들어라. 27페이지. 자연관. 자연 문제 5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해야겠군요. 프린트에 있지만, 우리가 환경 오염 같은 거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하죠. 전 지구적인 문제. 이런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28페이지 맨 뒤에다가 적으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밑에 부분 제가 필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필기한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아예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국제적 협력. 제가 예시로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탄소 총량제, 배출권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배출권이라고 하던가.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100을 배출해라.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아 20만 배출해라. 미국은 뭐 400 배출해라. 뭐 인도는 200 배출해라.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배출권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그거를 지킬 수 있게 최대한 그 총량에 맞게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지 전지구적인 문제, 환경 오염이 해결이 된다. 절대 지금 우리 세대가 해결할 문제 아니야. 미래 애들이 해결해 줄 거야. 미뤄서도 안 돼요. 미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경제 성장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너무 경제 성장만 하려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지금처럼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 정도만 뭐 들으시면 똑똑한 친구들은 왜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이점 이것도 제가 필기하라고 했는데 이거 28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 뭐 혜택이라고 할게요. 이점이나 혜택이나 뭐 모든 동물들한테 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에너지, 살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을 많이 벤치마킹 합니다. 자연을 보고 많이 따라해요. 여기 1학년 여자애들 반인데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운 인형도 우리가 자연을 모티브로, 자연을 본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따라하면서 기술 개발과 삶이 융택해졌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것 같은데 자연은 자정 능력이 있다.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개발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한 50년 뒤면 자연이 많이 회복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연 스스로도 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 정도만 말하면 아쉽죠? 하나 더 말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또는 정치 이런 건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연을 본보고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 제도, 정치, 도덕 이런 건 자연이 준 게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약자는 강자한테 먹혀요. 근데 인간의 사회생활에서는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면요 쓰레기 취급당해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면요 법적으로 처벌당해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못 괴롭히게 제도적으로도 막아줘요. 이런 건 법, 제도, 정치, 도덕이라는 건 자연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시간이 있지. 자연에선 도덕을 안 가르치잖아요. 강자가 최고거든. 이런 거 기억해놔라. 시험에 냈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했냐? 시험에 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시 27페이지로 돌아와서 27페이지 잠깐만요. 어디 갔나? 여기다. 이제 27페이지 얘기하고 28페이지를 웬만치 다 얘기했으니까 인간중심주의 말 그대로 인간만 도덕적으로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되냐? 인간중심주의는요 오직 인간만이에요. 그리고 도덕적 행위 주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도 오직 인간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나 보더콜리도 도덕적인 행동 잘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볼 때는요 자연은 그냥 큰 기계예요. 큰 기계라서 인간만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목적은 인간이 그 자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연은 큰 기계다. 그리고 자연의 목적은 인간한테 지배당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인간중심주의예요. 그리고 인간중심주의가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대상은 뭐 고려 대상 또는 배려 대상 인간뿐이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인간뿐이다. 그리고 온건한 인간주의 중에 온건한 인간주의가 있어요. 온건한 인간주의는 뭐냐? 자연을 보호하자. 즉 직접적으로 보호하자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직접적 의무는 인간한테밖에 없어요. 간접적 의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간접적 의무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연 그 자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보호하자.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또는 인간의 장기적인 쓰임을 위해서 아까 말했죠. 기계라고. 그 기계를 너무 막 쓰면 고장이 나요. 고장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쓰자. 그게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 자연은요 그냥 도구적 가치만 지녀요. 자연은 그냥 도구적 가치만 지녀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인간중심주의 문제는요 푸실 때 오케이 잘 녹화되고 있군요. 푸실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동물중심주의죠. 동물중심주의는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인간 플러스 동물이에요. 식물 아닙니다. 동물까지예요. 그리고 도덕적 행위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에요. 얘네들이 볼 때 자연 중에 동물까지는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자연들은 도구적 가치이다. 근데 동물 중심주의부터 인간 중심주의는요 쓸 수 있는 이론이에요. 인간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동물 중심주의,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계 중심주의는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동물 중심주의 제가 시험 문제 4개 한번 보면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동물 해방론, 동물 권리론, 동물을 뭐 해방해야 된다. 동물원이든 사육장이든 고통받는 동물들은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뭐가 있냐? 이건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태고 감수 능력. 태고 감수 능력라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까지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승우가 와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물들은 태고 감수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식물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는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동물 중심주의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진짜 바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는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식물을 포함한 생명까지예요.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만이다. 인간만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프린트에 다 있어요. 뭐 생명 외경사상, 뭐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생명 외경사상. 생명 그 자체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요. 이걸 보고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에 보시면 생명의 동등성.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 생명의 차등성.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생명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닭도 먹어야지, 쌀도 먹어야지, 밀도 먹어야지, 고사리도 먹어야지.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자연적인 악은 어쩔 수 없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냐? 당연히 책임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이게 이제 그 생명중심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잡아먹어요. 모든 생명이 동등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듯이 어쩔 수 없이 잡아먹어야 돼요. 이거를 자연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 몰라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먹기 전에 감사함을 표한다던가, 내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먹었으면 토끼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 자연적 악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네, 악이에요. 악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똑똑한 친구들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 생태계 중심주의 또는 생태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생태 중심주의는요,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생명 플러스 생명이 아닌 돌멩이 공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이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모든 존재를 물리적 가치로 인정한다. 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그 자체를 도구적 가치로 보지만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모든 걸 본래적 가치로 본다. 차이가 있죠, 확실히. 근데 아까 말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제외한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는요,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현실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상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한번 읽어보세요. 프린트 한번 읽어보시면 웬만치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끄기 전에 시험 문제 제가 다 내긴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제가 프린트에 없는 걸 낸 게 있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똑똑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는 웬만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 다시 조금 이 영상을 말해주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혹시나 공부하다 모르는 친구들은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동영상이 아니라 화요일 때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